반갑습니다. 최창호입니다. 자, 최창호의 주거 토크 또 만났습니다. 여기에 쭉 여러분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저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곳 날씨는 좀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쏘쏘입니다, 그냥. 그런데 이놈의 주거 인생은 왜 이렇게 팍팍하냐, 이런 것이죠. 봄이 와도 봄 같지가 않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입자에게 또 주거 난민에게 봄이 오면 괴로운 계절이 됩니다. 또 얼마를 올려달라고 할까? 방 빼라! 이럴까봐 두려운 것이죠. 방 빼! 전혀 방배동만 가도 방배역, 방배역, 경기. 그래서 방배역으로 안 가고 다른 데로 전 돌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방배동에 사시는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참 죄송한 말씀을 결국 드렸네요. 예전에 제가 예전에 동아일보는 참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아일보를 저 좋아하게 됐었는데, 예전에는요.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서 제가 간혹 봅니다. 보는데 좋은 내용도 때로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또 보는 거고요. 또 좋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잘 보고 전화해서 이거를 사설이라고 썼냐, 이렇게 한마디 정중하게 이렇게 또 하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동아일보에 어떤 사람이, 어떤 대학 교수가 칼럼을 썼는데, 칼럼 짜자자자자 얘기하다 지금 내용이 생각도 안 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잘 하다가 정부가 3,000% 빠졌다, 이렇게 글을 하나 썼습니다. 3,000% 빠졌다는 말을 하도 많이 하니까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읽었는데, 다음날 이제 또 그 다음 날인 것 같아요. 이 동아일보를 보니까 그 칼럼란 바로 밑에 삼천포 시민 여러분에게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한 줄이 났더란 말입니다. 삼천포 시민들이 항의 전화를 한 거지요. 니놈들 때문에 우리가 발전이 안 된다, 인간들아. 왜 맨날 니네는 우리 삼천포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니네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냐, 자식들아! 이렇게 항의를 했겠죠. 우리 동아일보 불매 운동한다, 이렇게 했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멘트가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방배동에 사시는 시민 여러분께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중히 사죄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보증금 지키는 법, 역설적으로 보증금 1년 30가지 방법,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증금마저 잃으면 이 세입자 인생 더 팍팍해지고 더 암담해진다, 이런 말입니다. 참 이 암담한 또 사회이기도 하잖아요. 오늘 또 신문에 보니까 이 또 노인 빈곤율이 또 이 OECD 단연 1등을 하고 있고, 노인 자살률도 단연 1등을 하고 있다는 그런 또 우울한 기사가 이제 떴는데요. 또 이 세입자들 이야기로 또 돌아가면, 또 홈리스, 또 노숙인 이야기로 가면, 또 뉴타운 지역에 살면서 집을 빼앗기는 사람들, 또 많은 것을 뉴타운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또 잃어버리고 그 살고 싶은 집에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또 우울한 또 그런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우울한 얘기가 많지만 우리가 또 현재의 권리는 또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보증금 일론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고, 그리고 나서 보증금 안 잃는 법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정 잃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보증금 전액 보장 대책을 국가사회가 세우게 우리 힘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안 되면 강제로 정부나 국회나 또 정당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누가? 세입자가. 세입자는 인구의 45%에 이르는 그 엄청난 세력입니다. 2,300만 세입자와 1,700만 예비 세입자가 뭉치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인구의 80%인데 이들이 뭉치면 안 될 게 무엇이 있겠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주거의 권리를 지키자. 그런데 우선 보증금부터 지키자. 이래서 오늘 무대로 다시 잠깐 나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무대로 나갔는데 맨 이쪽 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자, 4번 자료를 자 보겠습니다. 4번 자료를 보면요, 헌법 이야기입니다. 헌법 보면 헌법 10조가 있고, 이게 10조가 무슨 조항입니까? 행복 추구권 조항입니다. 그래서 헌법 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대단한 권리 선언을 해놓았습니다. 행복 추구권.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건 너무 당연하기도 하지만 이 당연한 권리를 헌법에서 탁 못 박아놨다는 것이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려면, 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려면 주거권이 보장돼야 된다. 그래서 주거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희미한 헌법 속에서도 헌법 10조에서 주거권에 관한 근거 규정을 끄집어내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자, 헌법 10조 좀 더 읽어보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바로 이것이 주거권은 인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의무를 갖고 있다는 거죠. 국가가 자기의 권한만 막 이야기하고 의무, 책임은 내팽개친다면 그건 이미 국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헌법 10조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나 그런 세력은요. 그 다음에 헌법 제35조 3항 이렇게 보면요, 1항, 2항은 여기서 생략합니다. 자, 3항 보면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여기 등이 중요합니다. 주택개발정책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해가지고, 또 입법활동을 해가지고 제도를 또 도입을 해서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명확한데, 노력해야 한다. 이거에 불만이 있긴 하지만 하여간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이 헌법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보증금이 안전하고 세입자의 삶이 안전하고 안정되게 보장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 보장책에 대해서 쭉 30가지 이야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18번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8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18번 보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주와 건물주가 분쟁 중인 집에 들어간다. 토지주와 건물주가 분쟁 중인 집에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벌써 한 2년 됐는데요. 신정동에, 양천구 그 신정동에, 바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토지주와 건물주가 분쟁 중에 있다. 제가, 그 현장에도 가보고, 그 분쟁 중에 있는 그 주택 바로 앞에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현장 가보고 기자회견하고, 이제 그 주민들과 물론 함께 이제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주민들은 평생 기자회견 한번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왜 기자회견을 주거 시민단체와 함께 해야 했을까요? 토지주와 건물주가 어떻다? 다르다. 그러면 토지대장도 떼봐야 되고, 건물대장도 떼봐야 되고, 등기부 등본, 이거 당연히 또 떼봐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는데요. 그 신정동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토지주가 이제, 여러 채의, 일종의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주가. 그래서 여기서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 대략적으로 이런 식의 공간에 이 토지주가 이제 가시가 있다. 저 AC 이러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씁니다. 이 가시 이렇게 하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 토지주가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건물이 이제 몇 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 건물 괜찮나요? 아무튼, 한문같이 생겼네요. 이렇게 건물이 또 하나 더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요. 근데 이 가시, 기역시라고 하겠습니다. 자, 기역시가 이 토지를 이만큼 넓다랗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도 또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일종의 또 팔기도 하고 그랬나 봐요. 소문에. 그런데 이 토지주가 이 건물주가 이제 달라졌는데 이 건물주가 이제 따로따로 이제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건물이 4개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역시하고 이 건물주를 갖다가 편의상 그냥 1번, 2번 이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이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냐? 이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주한테 토지료를 내라 이렇게 하겠죠. 토지료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토지료를 내라 이러는데 이렇게 또 내다가 말다가 이 건물마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 문제된 집은 이 집인데요. 이거 1번이라고 하죠. 1번 요 집이 문제됐다고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다가 이 1번 이 건물주가 어떻게 했냐? 이 건물주가 결국은 밀고 당기고 하다가 토지료를 많이 밀렸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토지도 좀 넘겨받고 싶은 생각도 있었나 봐요. 이렇게 하다가 또 이 다른 데는 또 넘겨받기도 했다고 또 합니다. 근데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결국은 막 밀리니까 내놔라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왜 밀렸냐?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1번
이 건물주가 뭐 여러 가지 돈이 잘 안 돌아간 겁니다. 사업이 잘 안 된 거죠. 잘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고 첫째.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밀당을 또 이제 해가지고 가능하면 좀 유리하게 자기가 이 토지를 사고 싶다. 이 밑에 이 토지를 이만큼이라고 치고요. 이제 이런 속에서 이렇게 밀당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건물주는 이걸 또 임대를 계속 놓았던 것이죠. 그 당시 이제 문제가 됐던 세입자는 6가구인데요. 예, 네, 6가구인데, 하여간에 이 6가구한테 뭐를 내놓는다? 임대를 내놓고 자기가 또 이 보증금을 받고 또 그렇게 한 거지요. 예,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토지주가, 이 건물, 이용을 하는데 이 토지료를 안 냈다고 해서 소송을 하게 됩니다. 1번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소송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송을 해서 이 건물 철거 명령을 요청을 하는 그런 소송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깁니다. 그러면 이제 철거할 권한이 생긴 거죠. 법원에서 이겼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겼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여기 세입자를 내보내는 그런 소송을 또 그 다음에 진행을 합니다. 이런 걸 갖다 퇴거명령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퇴거명령 소송을 했는데 또 법원에서 소송해서 이겼어요. 누가? 이 기옥씨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법원에 집달리가 와가지고 보고 용역을 사가지고 와서 마구마구 끄집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짐을 몽땅 다 끄집어내버린 거예요. 어떤 분은 집에 없었고 막 그런데 막 문 따고 들어가서 전부 다 끄집어내버린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23명이라고 기억하는데요. 이 식구수가 23명이라고 기억하는데 이 23명의 주거권이 갑자기 다 파괴가 된 겁니다. 근데요, 이분들 이야기에 따르면은 이 좀 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따가 또 할 건데요. 하여간에 그래서 결국 다 끄집어내니까 이분들이 이 밑에 지하 주차장 있는 데다가 천막을 쳐놓고 농성을 하게 됩니다. 구청에서 이 천막을 이렇게 또 좀 빌려줬던 것 같아요. 너무 안 됐으니까. 자기들 또 구민들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 토지주 측에서 왜 이걸 빌려줬냐 이래가지고 그때 해프닝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그 구청 마크돼 있는 것만 떼고 또 있는 걸로 서로 합의를 좀 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것도 다 철거해라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철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 바깥에다가 텐트를 또 이렇게 놓고 또 여기서 또 농성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앞에 가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이 플랜카드 하나 가지고 가서 쫙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했습니다만 기자들은 거의 안 왔습니다. 인터넷 기자 한 분인가 두 분인가 이렇게만 이제 오고 하니까 이게 계속 언론에 이제 나고 이래야 토지주 측도 좀 압박감을 느끼는데 하여간에 이 경우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토지주하고 건물주가 각각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와 같은 위험성을 많이 안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보증금을 지키려고 하면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다른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토지대장 또 건물대장 이렇게 각각 떼가지고 확인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리고 또 싸면 신경 써야 됩니다. 이 싸면 좋다고 이런 마음씨 좋은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시가보다 싸면 어떻게 합니까? 의심을 해라. 세입자들은 서로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 의심을 하라고요?
네, 여러분이 선택할 일입니다. 하지만 의심하지 않았다가 내 보증금 다 날아가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6가구는 1억 2천인 사람이 5가구였고요. 보증금이. 그리고 한 3천만 원 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3천만인 사람은 일단 최우선 변제 대상인 걸로 그때 어느 정도 얘기가 좀 협상안이 왔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가구는 이제 끝까지 이 경매를 이들이 받을 수 없나 하는 고민까지 그때 하는 걸 보았습니다. 아무튼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로 다시 오면 토지주와 건물주가 분쟁 중인 집에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보증금 잃는다. 들어가실 거예요? 들어가신다고요? 네. 아니옵니다. 아닙니다. 예,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자, 보증금 잃는 30가지 방법 중에 18번째 방법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오늘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 일단 마치고 자, 19번으로 옮겨갑니다. 자, 19번이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9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9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번.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된 주택에 들어간다. 이 말이 어렵죠? 예. 임차권 등기 명령이 뭐예요? 임차권 등기 그런 게 있나요? 임대차 등기 명령이라고도 그냥 쉽게 합니다. 그런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하는 게 이제 법적인 용어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 들어보셨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뭐야? 이게 법률 용어는 이렇게 어려워 이러는데요. 따지고 보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 각종 그 법률 용어가 너무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서 이걸 한글식으로 이제 한글 어떤 쉬운 표현으로 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잘 안 되나 봅니다. 그냥 전면적으로 한번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잘 안 되는 것이지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이제 뭐냐? 제가 주거토크 할 때 중간중간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초반에. 근데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은 그야말로 임차권을 등기하는 명령을 어디다가 등기부 등본에다가 올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무엇인가 이러면 여기서 이제 잠깐 다시 무대로 이쪽으로 와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때 이사 와서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샀는데 이 기한이 다 됐어요. 이걸 갖다가 2년이라고 하겠습니다. 현행 2년제니까요. 2년이 다 돼서 이제 살아요. 이걸 갖다 이 시점을 2014년으로 보고 14년 지금 몇 월입니까? 5월. 이때를 갖다가 요거 2014년이 아니고 2016년 자 5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때 기한이 다 됐는데 어때요? 기한이 다 됐는데 돈을 빼줄 수 없다고 한단 말입니다. 누가? 임대인이. 그거 빼줄 수 없다고 해요. 왜? 난 돈이 없다.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빼가지고 나가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임대인 중에 돈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에 빚이니까 어떻게 해든지 해서든지 내줘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때까지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내주지 않는다. 그러면 근데 이사는 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는 가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 발령을 받아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또 일자리 때문에 갈 수도 있고, 뭐 또 학교에 또 들어가게 돼서 또 옮겨야 되기도 하고, 뭐 그 각색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준다고 이제 빼갖고 준다고 하는 말을 믿고 다른 데로 이렇게 옮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옮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주민등록도 옮아가고 내 몸도 옮아가고 모든 가족도 다 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옮겨가게 된다는 말이 맞겠군요. 이제 옮겨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계점주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계약서, 점유, 주민등록 이것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점유, 내가 여기 있다가 이 집에 살다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려요. 멀리 이렇게 이사를 가요. 이렇게 이사를 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점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점유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즉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점유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저쪽으로 또 옮겨가게 됐는데, 여기선 돈을 못 받았지만, 돈을 어디 급전을 끌어다가, 다른 집 계약해가지고 거기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들어가게 되면 주민등록을 또 그쪽으로 또 옮겨야 되죠. 그 주민등록이 옮겨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등록 옮겨갔지, 사람 옮겨갔지, 그러면 계점주 중에 계약서만 남아있고 점유하고 주민등록은 파괴된 겁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집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집이 경매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경매돼도 나 아무 권리도 없으니까. 단지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채무관계는 남아있는 것이죠. 채권 채무관계는 남아있어서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한다면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될 수는 있지만, 그러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사이에 그 임대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집을 팔아버리든지 하죠. 그러면 팔아버려가지고 어디 다른 데로 가면 그 사람이 어디로 이제 이사 가버렸어요. 주민등록도 안 옮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달랑 계약서 하나 가지고 어떻게 찾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사례, 옮겨가야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그때 제도를 도입해서 보완한 것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이제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어떻게 하냐? 법원에 가가지고요. 법원에 가서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러 왔다 하면서 가서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이 사람이 여기 살고 세입자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맞다. 이 계점주가 지금 확보되어 있구나. 이렇게 되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했는데 임차권 등기를 한 사람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임차권 등기를 어디다가 올려주게 됩니까? 등기부 등본에 올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등기부 등본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그 집에 대한 권리가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 집을 갖다가 부수지 않는 한, 부숴버리면 얘기는 또 달라집니다. 건물이 없어졌는데요, 나의 권리를 찾기 어려워지죠. 근데 이제 부수지 않고 그 건물이 이제 살아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그 건물에 대해서, 내가 경매 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경매 붙이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이 딱 되고 나면, 그러면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집에 대한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즉 대항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점주 중에 계약서는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서 점유하고 주민등록, 이제 이것은 너 자유롭게 다른 데 가서 주민등록 해도 되고 또 뭐 해도 된다. 점유도 옮겨가도 된다. 그러니까 이 집에
빠이빠이 하고 저쪽으로 가서 옮겨서 그냥 가서 살아도 됩니다. 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안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가지고 저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과 함께 동시에 전세금 반환 소송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거나 또는 지급명령을 하거나 소액 재판을 하거나 2천만 원 이하라면 말이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함께 진행해야 되는데 오늘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는 그런 주택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고 전 다른데 안심하고 이제 가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제가 살던 집에 들어온다 이거죠. 예. 근데 보니까 등기부 등본 때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러면 문제는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 대상인 소액 보증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다 하는 이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액 보증금을 소액 보증금 액수가 되는 그러니까 서울로 말하면 이제 1억에 3,400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3,400만 원의 저 후임으로 이 집에 전세를 누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들어왔는데 근데 저 집이 경매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소액 보증금 자격이 그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는 없다는 겁니다. 왜 없느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어서 아직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내줄 돈을 아직 내주지도 못한 집인데 소액 보증금 보장을 해줘버리면 그것부터 또 가지고 가게 되면 그 재산이 더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신지 조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들어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낯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집에 살다가 성북동에 그 잘 산다고 하는 동네는 이제 해당 안 되는 거고요. 보통 서민 동네에 어디에 이제 산다. 이렇게 아까 말했던 그 신정동에 이제 산다. 서민 동네죠. 양천구 신정동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기한이 다 됐어요. 그런데 보증금을 못 빼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나는 신청하겠다. 내용 증명 보낸 다음에 법원에다가 실제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 임차권 권리가 있다. 계점주, 계약서 점유, 주민등록 딱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당신이 그 권리 있는 거 맞다. 이렇게 확인하는 근거를 어디다 올려준다. 등기부 등본에다 이제 올려준다. 그러면은 거기 딱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를 한 주택이다. 이렇게 등기부 등본에 딱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올라갔는데, 그러고 이제, 저는 일단은 안심하고, 다른 데로 주민등록도 옮기고, 몸도 옮겨가고, 이렇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옮겨간, 그 주택, 바로 임대차 등기 명령이 되어 있는 그 주택에 제3자가 다시 들어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방은 비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소액 보증금, 이것은 최우선 변제하는 거니까 소액 보증금 받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왜? 소액 보증금은 맨 먼저 내주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집에 들어왔다 가는 큰 코 다친다 이런 말이죠. 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는 주택 같은 경우 소액 보증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다. 그러니까 소액 보증금 우선 변제 이 대상이 아닌 주택이다. 모든 주택에 있어서 소액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게 거의 할 수 있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이 떨어진 집, 이 집의 경우는 소액 보증금 이것을 우선 보장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우선 보장한 대상이 왜 아니냐? 그까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왜 아니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어서 원래 살던 사람한테도 돈을 지금 못 내줬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최우선 변제해줘 버리고 나면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다른 데로 이사간 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그 사람 보증금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법에다가 규정을 해놨다. 그러니까 그런 주택에 소액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집엔 소액 보증금을 생각하면서 들어가지는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우선 변제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그러면 이제 확정일자 순서대로 그 순서는 또 보장이 되는 것이죠. 그 순서는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정일자 받으면 또 다가구 주택이라고 치면 경매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자기 순서가 돌아오면 자기한테도 권리가 오는데 저와 같이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된 주택은 재무 상태가 신용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게 낫다 이런 말입니다. 확정일자 받아도 잘못하면 자기가 맨 끝번호여서 안 되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여러 가지로 확정일자 받았더라도 자기 순번이 안 돌아오거나 아니면 또 똑같이 기한이 돼도 또 안 빼줄 가능성도 있으니까 저런 집을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거기까지가 지금 말씀드린 몇 번? 19번입니다. 자, 20번으로 갑니다. 자, 20번 드디어 자 보증금 1년 30가지 방법 중에 19번이 끝났고 20번째로 들어갑니다. 20번째 보니까 어떻습니까? 경매가 임박한 집에 싸다는 이유로 들어간다. 경매가 지금 읽어봅니다. 이것만. 자, 20번. 경매가 임박한 집에 싸다는 이유로 들어간다. 경매가 임박한 집이라는 걸 어떻게 알까? 일단 부동산 사무소에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직거래를 하잖아요. 직거래를 하면 이런 걸 모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사무소에서 반드시 계약해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부동산 사무소에서 계약을 하게 될 때 조금 더 안전할 가능성이 더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수수료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말만 할 뿐입니다. 사실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요, 이것이 최종적인 법의 심판이거나 법의 결정이 아니므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한 거 가지고 법적으로 또 책임지는 그런 위치에 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약간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요, 실제로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잖아요. 하지만 유튜브에나 또 마로니에 방송에 또 인터넷 여기저기에 또 이 많은 사람들이 막 퍼다 나른다고 합니다. 소문에 따르면은 제가 하고 있는 주거 토크를 말이죠. 이거는 실사를 해봐야 알 수 있긴 합니다만 하여간에 2, 3년 지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률은 바뀝니다. 제도도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이 이야기가 막 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달라진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또 어떤 것은 판례상 이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그런 또 다른 또 결론이 나는 그런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간혹 그 어떤 판결 보면 어떤 판사는 좀 오른쪽 방향으로 얘기했는데 또 어떤 판사는 왼쪽 방향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사안 가지고 창원지법에서는 뭐라고 했는데 상주지법에서는 뭐라고 했다. 이게 좀
뭐 상반된 거 아니냐 이런 기사를 본 적도 있을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주거에 관한 이 법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요, 이 주거에 관한 이 법률, 이 규정도 굉장히 이렇게 상세하고요. 계약서도 막 우리는 뭐 어떤 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달랑 이렇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경우는 뭐 20페이지, 이 또 애완견은 드린다, 안 드린다, 뭐 빨래는 넣는다, 안 넣는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이 촘촘하게 규정을 해서 실제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다 방지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은 애완견 안 드린다 하는 집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집 사람은 또 빨래 안 넣는다 이러면 그 집부터 안 가는 거죠. 근데 어떤 또 임대인은 빨래 넣는 건 난 엄청나게 싫다. 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에 매우 꼼꼼하게 모든 걸 규정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래 넣는 거는 좀 민감한 문제일 수 있죠. 속옷도 바깥에다가 막 널고 이런 일도 있으니까요. 네, 아무튼 그렇게 시시콜콜 다 서로 합의를 하니까 서로 마음들이 합의가 미리미리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임대차 보호법 달랑 13개 조항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민법 뭐 주거에 관한 규정 이런 것도 상당히 약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많은 것이고, 그런데요, 결정적인 건 분쟁의 소지가 없어요. 왜? 기한은 2년으로 딱 못 박아놨지. 그리고 계약 기간 동안만 5%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계약이 이어질 때도 적용도 안 되고, 새로 그 집을 얻어갈 때도 그 집의 액수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프로 상한제 이런 거 되지도 않고, 이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분쟁이 발생할래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바로 한국의 상황이다. 이 주거권이 훼손된, 침해된, 파괴된 그런 모습의 일단인 건데요. 어쨌거나 그 문제를 비롯해서 꼼꼼하게 주거에 관한 법률이 있어야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재량권이 많이 있지 않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막 재량권이 있게 된다. 그래서 보증금에 관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말씀드리는 것 중에 뭐 잘못된 내용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한번 그 부분에 관해서는 또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또 일단 지금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까? 자, 토지주와 건물주가 분쟁 중인 집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된 주택에 들어간다, 들어간다고 할 때도 소액 보증금 이게 보장이 전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확정일자로 한다고 하더라도 불안한 집이다. 이전에도 안 빼줬다는 집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매가 임박한 집에 싸다는 이유로 들어간다. 자, 요 얘기를 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싼 집에 들어가는 얘기는 자, 이 다음번에 또 연속을 해서 또 우리 토크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단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한 또 30여 분이 가버렸습니다. 자, 시간은 막 가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같이 저하고 막걸리 한 잔, 쇠주 한 잔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대화를 이렇게 나누면서 뭔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거권 사회를 또 내 보증금 보장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 나도 거기에 함께 합류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